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모든 개발자들이 자신에 맞는 분야에 대해서 책임을 다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동료들 간의 신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팩트를 말씀드려요. 경영진들이 계획을 세워서 사람들이 실행하도록 지시하는 그런 회사를 가장 싫어해요. 토스는 아무도 번트치라고 안 해요. 풀스윙 하게끔 도와줍니다. 안녕하세요. FEconf 2021 Do More with Less 발표를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토스팀에서 디자인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을 한 경험과 더 나아가서 디자인 시스템을 넘어서 다음 단계의 디자인 시스템이 뭔지 고민을 했던 얘기들을 들려드릴 거예요. UI 개발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마주하는 문제들의 패턴을 찾고 시스템화를 해보면서 개발자들이 더 많은 일들을 더 적은 노력으로 할 수 있게 하는 프론트엔드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토스에서 UX 엔지니어로서 사용자들의 경험을 더 낮게 만드는 이병철이라고 하고요. 이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I 개발의 일반적인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그 해결책으로 디자인 시스템을 소개드리고요. 디자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겪게 되는 일반적인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디자인 시스템을 고도화한 경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프론트엔드 개발에서 디자인 시스템이 그 다음의 디자인 시스템은 뭘지 고민했던 경험들을 이야기 드릴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도움이 될 텐데, 만약 디자인 시스템을 도입하면 무엇이 나아질지 궁금한 분들, 그리고 디자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 그리고 디자인과 개발 사이에 어떤 워크플로우를 개선해서 생산성을 더 끌어올릴 수는 없을까 하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 발표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토스팀이 겪었던 문제와 해결 경험이 프론트엔드 개발의 퀄리티와 효율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먼저 UI 개발을 하다 보면은 마주하게 되는 일반적인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제품의 규모가 커지고 화면의 수가 많아질수록 UI에서 반복되는 부분들은 빠르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토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화면들은 토스의 과거 화면들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시작하기 버튼이 되게 네모로 각지고 조금 밝은 파란색인데, 또 다른 화면에서는 의견 남기기 버튼 같은 걸 보면은 좀 어두운 파란색이고, 또 다른 데 보면은 버튼의 텍스트 크기가 조금씩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분명 하나의 앱인데 서로 다른 서비스처럼 보이죠. 버튼이나 색상, 그 외의 요소들까지 비슷하게 앱 전체에서 반복되고 있지만 사실 잘 뜯어보면은 다 다른 UI로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버튼을 예로 들면은 보더의 라운딩 값이나 텍스트의 크기, 패딩이 화면마다 제각각 다르죠. 이 모든 버튼들은 각 화면을 담당하는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매번 새로 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중복되게 개발된 버튼들은 여러 화면들 사이에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구현되니까 동작도 다르고 심지어는 버그도 다르게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UI의 파편화가 심해지고 유지보수가 어려워지게 되죠. 이런 UI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파편화가 심해지면 팀의 생산성이 점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원인을 좀 찾아보면은 보통 작은 규모의 팀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디자이너 한두 분들이 이제 서로 옆자리에 앉아서 이번에 버튼 만들었어요. 저도 그거 쓰면 되겠네요 하고 디자인들을 일치시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디자이너 수가 많아지고 팀의 규모가 커지면 디자이너들끼리도 동기화를 하기가 어려워서 각각 디자인을 하게 되고, 그 디자인 시안을 받은 개발자들은 또 각각 컴포넌트들을 개발하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는 같은 역할을 하는 UI를 디자인하게 되더라도 전에 제품에서 어떤 UI를 디자인했었는지 서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번 새로 만들게 되는 일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앞서 봤던 버튼처럼 이제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의 컴포넌트들이 생기게 돼요.
이런 상태에서 개발자들의 워크플로우를 생각해 보면은 일단 디자인 시안을 딱 확인을 해봐요. 그리고 이거 분명 예전에 다른 데서 개발했을 것 같은데 하는 컴포넌트가 있으면은 이제 코드들을 막 뒤지면서 전에 개발했던 게 있나 찾아보죠. 그리고 뭔가 사이즈나 여백, 색상, 폰트 같은 것들이 다 일치한다 싶으면 이거 재활용할 수 있나 싶게 되고, 진짜로 그게 디자이너의 의도와 똑같고 그게 다른 데서 사용된 화면에서의 사용된 UI와 완전히 의도가 같아서 같은 걸 사용해도 돼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제서야 코드를 재활용할 수 있게 되죠. 근데 보통은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진 않아요. 운이 좋게 남이 짠 코드를 찾더라도 이게 내가 쓰려는 화면에서는 조금 달라가지고 또 코드를 고치려다 보니까 고칠 게 산더미여서 그냥 포기하고 새로 만드는 경우가 많죠. 이런 일을 자주 겪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코드를 뒤져서 비슷한 코드를 찾느니 그냥 새로 짜겠다, 이런 분위기가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모두가 자기만의 컴포넌트를 만들게 됩니다. 팀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앞선 현상들이 더욱더 눈에 띄게 되는데요. 디자인의 일관성이 떨어지면은 파편화가 더 심해지고 중복 코드가 많아지고, 그러면 유지보수가 어려워져서 개발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이 과정이 계속되면은 디자인 부채와 개발 부채가 계속 쌓이게 되고 결국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어서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속도감 있게 제품을 개발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흔히 마주하는 일반적인 문제인 만큼 이미 충분히 성숙하고 좋은 해법이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디자인 시스템이죠. 디자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팀이 많아지면서 요즘에는 디자인 시스템 개념이 널리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서 한번 디자인 시스템의 개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개발을 하면서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이터 사본이 존재할 가능성을 없애서 원천이 되는 데이터 요소를 갱신하면은 그 데이터를 쓰고 있는 시스템 전체에서 변경사항이 빠짐없이 반영되는 그런 상태를 이르는 말인데요. 이 관점을 앞서 얘기했던 문제에 적용하면은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버튼의 의도를 생각하면은 클릭했을 때 눌리고 어떤 액션이 실행되는 것이겠죠. 이 의도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각 디자이너는 각자 생각한 색상, 폰트, 사이즈, 여백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비록 모두 의도는 같지만 모두 다른 사람이 만드는 거다 보니까 조금씩 머릿속에 생기는 버튼의 상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도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총 3명의 디자이너가 각각 버튼을 디자인했을 때 이 조직에서는 버튼에 대해서 3가지 소스 오브 트루스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버튼이라는 의도에 대해서 3가지 사본이 생긴 거죠. 그럼 이 사본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디자인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디자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비주얼 언어를 통해서 UI를 표현합니다. 비주얼 언어 중에서도 색상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 단위는 컬러 토큰입니다. 모든 색상 중에서 제품에 쓰일 만한 컬러들을 뽑아서 팔레트를 만들고 색상에 레드 500, 그레이 600 같은 이름들을 붙이죠. 컬러 토큰과 비슷하게 타이포그래피, 사이즈, 여백, 트랜지션 등등 제품에 쓰이는 다양한 것들을 토큰화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토큰 단계 다음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은 컴포넌트인데요. 앞서 정의한 토큰들을 가지고 컴포넌트의 생김새나 동작을 정의합니다. 토스 디자인 시스템의 버튼을 예로 들면 버튼 색상은 이제 프라이머리, 다크, 데인저, 라이트 이런 식으로 4가지 색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과 위크 2가지 타입의 형태로 또 버튼을 나누고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보통 상태, 눌림 상태, 비활성 상태, 이제 로딩 상태 같은 것들도 정해두고 있죠. 여기서 프라이머리, 필 같은 이런 그 옵션들을 칭하는 용어들은 비주얼 언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버튼의 옵션들을 다 합쳐서 이 버튼 하나를 이루는 것을 컴포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버튼이 무한히 많은 생김새를 가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몇 가지 옵션으로 제약함으로써 이제 디자인이 몇 가지 옵션 안에서 만들어지고 그 제약을 통해서 재사용 가능한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컴포넌트 다음으로 디자인 시스템에서는 패턴이라는 요소가 존재합니다. 앞서 컴포넌트의 옵션을 통해서 생김새를 제약을 했다면 이제 디자인 시스템의 패턴은 사용처를 제약합니다.
예를 들어 파란색 진한 버튼은 화면 전체에 하나만 쓰이면서 아주 중요한 액션을 나타내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눌러야 하는 중요한 액션을 나타내는 버튼을 뜻한다는 그런 의미죠.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어서 사용처를 제약합니다. 이렇게 디자인 시스템은 비주얼 언어와 컴포넌트 그리고 패턴의 모음이 바로 디자인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 구조가 마치 UI를 디자인하기 위한 하나의 언어 같은 단어와 문법을 가진 언어처럼 보여서 이런 비슷한 개념을 두고 디자인 랭귀지 아니면 디자인 랭귀지 시스템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오늘은 다 통칭해서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디자이너가 각각 버튼을 만들어서 소스 오브 트루스가 여러 개가 됐던 상황이었죠. 여기서 디자인 시스템이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바뀔까요? 디자인 시스템의 버튼이 소스 오브 트루스가 되면서 모든 디자이너가 하나의 버튼 컴포넌트를 가지고 디자인 시안을 만들게 되겠죠.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면 디자인에서뿐만 아니라 개발에서도 똑같은 컴포넌트를 라이브러리화하기 때문에 비주얼 언어로 표현한 컴포넌트의 옵션이 그대로 개발 라이브러리에도 반영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디자인 시스템의 버튼이 이런 식으로 스펙이 만들어지면은 오른쪽에 이건 스토리북을 캡처한 건데 버튼 컴포넌트의 타입, 사이즈, 스타일 같은 프롭이 있도록 이렇게 라이브러리화를 하는 거죠. 디자이너가 디자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UI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디자인하면은 개발자는 똑같은 컴포넌트를 리액트 라이브러리에서 가져다가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디자인 시스템의 스펙대로 구현된 디자인 버튼과 개발 버튼이기 때문에 디자이너와 개발자는 버튼에 대해서 상세한 스펙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 없이 이거는 그냥 버튼의 feel weak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은 더 이상 커뮤니케이션이 필요 없이 의도한 결과물을 구현할 수 있게 되겠죠. 같은 의도에서 UI를 사용하니까 UI 파편화가 줄어드는 것은 덤이고요. 디자인 시스템 컴포넌트가 고도화되면서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모든 화면의 UI가 고도화되어서 제품의 미니멈 퀄리티도 좋아집니다. 예를 들면 버튼을 아주 예쁜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만든다면은 버튼을 사용한 모든 화면에서는 모든 버튼들이 예쁠 테니까요. 팀이 디자인 시스템을 더 많이 활용할수록 효율성과 일관성, 퀄리티가 동시에 증가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개발자가 기존의 디자인 시안을 개발로 옮기기 위해서 생김새가 비슷한 컴포넌트를 찾고 이제 코드를 뜯어보고 하던 복잡한 과정이었는데 이제 디자인 시스템이 도입되고 나면은 디자인 시스템의 컴포넌트인지만 판단하면은 코드 재활용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된 거죠. 토스에서도 디자인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는 정말 다양한 모습의 화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개발자는 새로운 화면을 개발하면은 또 버튼부터 새로 만들기 시작했었죠. 토스 디자인 시스템, 줄여서 TDS라는 디자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는 많은 UI들이 통일됐고 개발자들도 같은 의도의 UI를 코드를 재사용해서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시스템이 모든 걸 해결해 주었냐고요? 그랬다면 이 발표도 여기서 끝났겠죠? 디자인 시스템은 적어도 앞선 문제들은 해결해 주었어요. 대신 새로운 문제들을 같이 데려왔죠. 토스의 디자이너와 프론트엔드 개발자, 클라이언트 개발자의 수는 100명을 넘어가게 됐고 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코드를 디자인에 일치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컴포넌트 스펙 가이드가 있기는 하지만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각자 컴포넌트를 구현하다 보니까 세세한 구현이 다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기 보이는 오른쪽에 보이는 컴포넌트는 다이얼로그라는 컴포넌트인데 버튼이 2개까지 있을 수 있는 컴포넌트예요. 여기서 버튼의 길이가 업데이트하기에서 최신 업데이트하기로 길어지면은 버튼의 사이즈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세로 정렬로 바뀌는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디자인 시스템의 스펙인데 디자인 툴에서는 이걸 구현할 수가 없었어요. 디자인 툴의 경우는 파워포인트처럼 스티커를 붙이는 툴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동적인 구현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차이는 디자이너가 실제로 코드가 작성되고 배포가 되어서야 발견하고 이렇게 동작을 했었네요 하고 발견하는 경우가 많게 됐죠. 두 번째 문제는 소통의 어려움이에요.
디자인 시스템을 쓰면은 소통이 더 쉬워지는 거 아니었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디자인 시스템이 디자이너와 개발자의 소통을 매우 원활하게 만들어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디자이너와 개발자는 각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편할 때도 있어요. 버튼을 예로 들면은 디자인 시스템 가이드 상에서는 버튼 4가지 색상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디자인 스펙에서는 프라이머리, 데인저 같은 기능 중심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발 컴포넌트에서도 역시 이런 식으로 프라이머리, 데인저, 라이트, 다크 이런 식으로 색상을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디자이너들은 이 기능 중심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보통은 이렇게 블루, 다크, 레드, 라이트와 같은 색상 이름 자체를 가지고 소통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개발자랑 소통할 때는 이런 블루, 다크, 레드, 라이트라는 이름을 그대로 못 쓰고 블루는 뭐였지? 프라이머리였지? 하고 개발자에게는 프라이머리 버튼으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버튼은 비교적 이 언어의 변환이 쉬운 경우였지만 더 복잡한 컴포넌트일수록 이렇게 개발자의 언어로 표현해 주는 게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엄격함과 유연한 사이의 어려움입니다. 디자인 시스템의 패턴 외의 커스텀을 허용하지 않고 엄격하게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면 컴포넌트의 재사용성이 거의 100%에 가깝게 올라서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하지만 디자인 시스템을 벗어나는 디자인이 어렵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도는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디자인 시스템을 운영할 때는 항상 엄격함과 유연함 사이에서 밸런싱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게 항상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디자인 시스템을 오래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되곤 합니다. 이렇게 3가지 문제를 간단하게 짚어봤는데요. 첫 번째로 코드를 디자인에 일치시키는 어려움, 두 번째로 소통의 어려움, 세 번째로 엄격함과 유연한 사이의 밸런싱의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팀의 규모가 작을 때는 거의 눈에 띄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이 늘어나고 디자인 시스템이 더 복잡해지고 다양한 서비스가 늘어서 표현력이 더 풍부해져야 될수록 이런 문제들이 더 부각됐고 우리는 이 녀석들을 더는 그대로 둘 수 없었어요. 그리고 모두들 디자인 시스템에 익숙해진 나머지 이제는 디자인 시스템이 편한 것도 잊어버리고 더 편한 것들을 바라게 되었죠. 그래서 일반적인 디자인 시스템 이상으로 그 다음의 스텝의 디자인 시스템으로 한번 모험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코드와 디자인의 동기화가 어려운 문제부터 살펴볼까요? 디자인 시스템에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기존의 디자인 시스템에서는 UI 컴포넌트의 명세와 패턴 가이드가 스펙 문서로 존재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저희의 경우는 디자인 툴을 스케치를 쓰고 있었는데 스케치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로 만들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건 스케치 화면을 캡처한 건데 왼쪽부터 버튼을 선택하고 버튼의 뭔가 색상을 선택하고 그 바리에이션을 또 선택하는 그런 구조로 컴포넌트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자인 시스템 가이드를 보고 리액트 컴포넌트를 만듭니다. 이건 이제 스토리북 화면을 캡처한 거예요. 이제 그 스펙 문서를 가지고 개별 플랫폼에서 각각 컴포넌트를 구현했는데 사실 이 구현 관계는 코드의 의존 관계처럼 강하게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문서를 통해서 사람이 구현하는 거다 보니까 휴먼 에러가 발생하기 쉬웠고 또 디자인 툴에서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처럼 다양한 동작들을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스케치 컴포넌트와 리액트 컴포넌트의 괴리가 생길 일이 많았죠. 이걸 다시 구현 측면에서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를 뜯어보면은 사실 구현 측면에서는 스케치와 리액트에서 각각 소스 오브 트루스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진정한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는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리 스펙 문서가 잘 되어 있다고 해도 말이에요. 디자이너와 개발자는 각자 사용하는 컴포넌트가 디자인 시스템에 부합하고 있는지 매번 확인이 필요했고 이거는 개발 쪽이 제대로 구현된 건지 디자인 쪽이 제대로 구현된 건지 항상 뜯어봤어야 됐죠. 그렇다면 이 둘 사이에 강한 의존 관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디자인과 코드 사이에 의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걸까요? 먼저 기존 툴의 한계를 찾아볼게요. 널리 이용되는 UI 디자인 툴인 스케치를 살펴보면은 컴포넌트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심볼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는데요. 이 심볼은 하나의 스티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버튼 스티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버튼 모양이 2가지, 상태가 4가지,
그리고 색상이 4가지, 사이즈가 4가지. 요것들을 다 곱하면은 총 128가지의 버튼 바리에이션이 나오는데요. 이 128가지의 버튼을 일일이 다 그려서 심볼로 만들고 이것을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방식으로 폴더링을 하면은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만약 버튼의 보더 레디어스가 조금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128개의 모든 심볼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수정을 해줬어야 됐던 거예요. 코드에서는 CSS를 통해서 일부분씩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디자인 툴은 그런 개념이 아니었죠. 근본적으로 파워포인트가 디자인하는 방식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동적인 상태의 표현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다이얼로그의 버튼 정렬이 바뀌는 동작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스티커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동작이죠. 애프터 이펙트의 애니메이션을 제이슨으로 표현해서 쉽게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로띠 라이브러리의 경우에도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요소지만 이것을 디자인 툴에서는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수가 없으니까요. 스케치를 예로 들었지만 스케치와 함께 널리 사용되는 피그마 같은 툴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디자인 툴에서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면은 디자인 툴의 한계를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아쉬운 마음으로 스케치와 피그마의 대안을 찾던 중에 저는 프레이머라는 디자인 툴을 발견하게 됩니다. 프레이머는 스케치나 피그마와 같이 UI 디자인을 위해 만들어진 디자인 툴인데요. 여기에 프로토타이핑까지 기능이 더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기능은 스케치나 피그마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렇게 디자이너가 UI를 그리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들을 다 제공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디자인 툴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특징 하나는 프레이머는 모든 요소가 리액트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프레이머의 코드 컴포넌트 기능인데요. 리액트 컴포넌트는 리액트 컴포넌트를 정의하고 이렇게 코드로 정의를 하고 디자이너를 위한 패널을 설계할 수 있는 API, Add Property Controls라는 API를 제공합니다. 간단한 버튼 컴포넌트를 예시로 들면은 예제 코드처럼 이렇게 div 안에 props의 텍스트를 렌더하는 그런 간단한 버튼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에다가 Add Property Controls로 텍스트라는 그 프롭을 스트링 타입으로 추가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은 이렇게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제 버튼 컴포넌트는 버튼 컴포넌트를 프레이머에서 디자인 툴에서 이제 드래그해서 꺼내 놓으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패널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다가 패널에 값을 입력해 주면은 앞서 이제 개발했던 이 버튼 컴포넌트의 프롭으로 텍스트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버튼 이름으로 바꿨을 때 버튼 이름이 들어가고 사이즈를 조절했을 때 여기 div의 스타일로 인라인 블럭을 넣어놨는데 인라인 블럭의 스타일이 CSS 스타일이 그대로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프레이머에서 사용하는 디자인 요소들은 CSS나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동작들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앞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컨셉을 검증하기 위해서 리액트로 작성되어 있던 저희 디자인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다 프레이머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한번 같이 지켜볼까요? 일단 화면에 디자인 시스템의 컴포넌트를 하나하나 화면에 삽입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뭔가 금액이 표시되고 몇 가지 리스트가 있는 그런 UI를 만들었는데 오른쪽 패널을 통해서 디자인 시스템의 옵션을 조정해 가면서 화면을 구성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화면은 CSS로 스타일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응형을 잘만 구현해 주었다면은 이제 화면 사이즈가 변하더라도 반응형 디자인으로 곧바로 구현이 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로 사이즈가 화면 너비에 맞게 늘어나도록 값을 설정해 주었는데요. 가로 사이즈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은 반응형으로 디자인 시안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 기기에서 프리뷰를 보아도 UI가 깨지지 않고 반응형으로 보인다는 뜻이죠.
이렇게 디자인 결과물은 그 자체로 리액트 앱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 같이 버튼을 누르거나 텍스트 필드에 바로 입력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예전과 똑같이 컴포넌트들을 드래그해서 화면에 집어넣어서 디자인을 했지만 이 자체가 벌써 완성된 리액트 앱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디자이너를 위한 구현체와 개발자를 위한 구현체가 따로 존재했지만 이제는 개발에서 사용하는 리액트 컴포넌트를 가지고 디자인 컴포넌트를 만들기 때문에 진정한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리액트 컴포넌트만 수정하면은 디자인 컴포넌트도 같이 수정되고 둘의 동작은 완전히 똑같게 된 거죠. 첫 번째 문제였던 코드 동기화의 번거로움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레이머라는 새로운 기반에서 우리는 코드라는 새로운 도구를 디자인 툴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디자이너와 개발자의 언어가 다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까요? 아마 다들 매일같이 핸드오프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핸드오프란 디자인 시안을 개발자가 보기 쉽게 요소 간의 간격을 재거나 속성을 볼 수 있게 만든 도구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제플린이 있죠. 피그마도 비슷한 도구를 자체적으로 제공하고요. 토스에서도 이제까지 제플린으로 디자인 시안을 확인해 왔어요. 그런데 제플린을 이용해서 UI를 개발하다 보면 아주 번거로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디자인 시스템 컴포넌트를 확인하는 일인데요. 지금 보는 화면에서 여기서 어디까지가 디자인 시스템의 컴포넌트고 어디까지가 디자이너가 직접 커스텀한 디자인인지 알기가 너무 어렵죠. 다 일일이 눌러봐서 디자인 컴포넌트인지 확인을 해야 알 수 있었습니다. 토스에서는 디자인 시스템 컴포넌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 컴포넌트의 경우에는 레이어 이름에다가 손가락 이모지를 달고 이것은 디자인 시스템 컴포넌트야 라고 표시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레이어 이름에 컴포넌트의 속성도 같이 넣어주고 있었죠. 버튼을 예로 들면은 버튼, 필, 미디움, 프라이머리라고 적혀 있으면 이것은 스타일은 필이고 사이즈는 미디엄 그리고 타임은 프라이머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개발자들은 레이어 이름을 보고 컴포넌트의 속성을 유추해서 개발을 하고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더 복잡한 컴포넌트도 이제 디자인 시스템에 많이 존재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버튼처럼 저렇게 레이어 하나만으로는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어마운트 탑의 경우는 타이틀과 서브 타이틀 그리고 버튼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하나의 컴포넌트인데요. 이것을 제플린에서 확인하면은 어마운트 탑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넓은 부분을 눌러야만 이렇게 어마운트 탑이라고 나타나죠. 이제 이 어마운트 탑을 개발하기 위해서 버튼은 어떤 속성인지 텍스트는 어떤 속성인지 보려면 이 각각을 눌러서 레이어의 이름을 확인하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어마운트 탑 전체를 눌러보지 않고 버튼을 먼저 클릭했다. 그래서 버튼을 확인했더니 디자인 시스템 컴포넌트네 하고 바로 버튼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UI를 구성했다 라고 생각해보면 개발자는 이게 어마운트 탑 안에 있는 버튼인지 아니면은 그냥 진짜 버튼과 텍스트 두 개로 이루어진 커스텀 UI인지 알 길이 없어요. 제플린의 명확한 한계였던 거죠. 조직의 규모가 커져갈수록 디자인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 입사 개발자들도 많아졌고 그들이 디자인 시스템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한동안 주변 동료들의 발목을 잡으면서 학습을 해야 했어요. 디자인 시스템의 복잡도는 계속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신규 입사자의 러닝 커브는 점점 더 높아지게 되었죠. 이건 프레이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리액트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구현체를 구현하긴 하지만 제플린과 별반 다를 게 없게 핸드오프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프레이머에서는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결과물이 이미 리액트 앱인데 그걸 또 리액트 코드로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해 봐야 된다는 게요. 왜 우리는 디자인 시안을 다시 개발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자가 매일 사용하는 핸드오프라는 도구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플린이든 피그마든 프레이머든 디자인 툴들의 기본 핸드오프 도구는 디자인 시스템의 구조를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디자인 시스템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핸드오프 도구를 만들기로 합니다. 먼저 프레이머 컴포넌트로 이제 핸드오프 도구를 만들어 봤는데요. 처음 만들었던 거는
기존 핸드오프 도구랑 비슷한 UI를 가지는데 이제 자식을 자식을 화면으로 연결해서 실드런으로 연결해서 띄워주는 그런 컴포넌트였어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점을 눌러서 화면에 드래그하면은 이제 핸드오프 컴포넌트 안에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그 실드런을 연결하고 나면은 그 컴포넌트 안에서 이 요소들을 클릭하고 거리를 잴 수 있게 했어요. 기존의 핸드오프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구현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일들을 해야죠. 요소를 선택했을 때 디자인 시스템의 컴포넌트라는 것을 제대로 표현을 해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마우스 클릭을 했을 때 클릭 좌표 기준으로 도큐먼트의 elements from point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제 포인터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가져왔고요. 이제 그 중에 디자인 시스템 컴포넌트를 발라내서 표시를 해줘야 했어요.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 중에 가장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디자인 시스템 컴포넌트에 데이터 어트리뷰트로 디자인 시스템 정보를 삽입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은 앞서 도큐먼트의 elements from point라는 메서드로 가져온 돔 엘리먼트 중에서 TDS, 그러니까 디자인 시스템 컴포넌트만 발라서 이제 선택되게 할 수 있겠죠. 이제 요 애트리뷰트를 이용해서 컴포넌트를 클릭했을 때 바로 그 컴포넌트의 속성들도 한 번에 한눈에 보여줄 수 있었어요. 예전에 레이어를 이용해서 조악하게 컴포넌트의 속성을 표현해 주었던 것보다는 훨씬 나아졌죠. 이제 더 이상 레이어 이름으로 고생할 필요도 없고 디자인 시스템 컴포넌트인 것을 힘들게 표시할 필요도 없었어요. 개발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핸드오프에서 바로 보이니까요. 컴포넌트 풀업 정보를 표시해주는 기능은 왜 진작 이게 안 됐지 할 정도로 편했어요. 이 왼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선택할 때마다 그 개발에 필요한 모든 속성들이 다 나오게 되거든요. 예전에는 제플린에서 거의 뭐 10가지 이상 요소들을 다 클릭해 보면서 이게 디자인 시스템 컴포넌트의 속성인가 하고 다 찾아봐야 했던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한눈에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또 디자이너가 사용하는 언어와 상관없이 핸드오프에는 개발자의 용어로 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원하는 욕구도 해결해 줄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의 경우는 버튼의 색상을 레드라고 해도 핸드오프에서는 데인저로 표시해 주면 개발자는 바로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디자이너만의 언어를 사용하고 개발자는 개발자의 언어를 사용해도 서로의 소통에 문제가 없었죠. 핸드오프 도구가 둘 사이의 통역가가 되어준 거예요. 이렇게 핸드오프 기능을 직접 만들고 나니까 기존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엄청난 편리함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안한 게 디자인 신텍스 트리라는 자료 구조입니다. 줄여서 DST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DST는 리액트 노드의 형태를 모방해서 저희 디자인 시스템으로 만든 화면을 기계가 팔싱 가능한 구조로 트리 구조로 만들어내는 데 목표가 있었어요. DST는 TDS 컴포넌트와 레이아웃 요소를 표현하는 신텍스 트리인데요. 예를 들어서 왼쪽의 화면의 경우에는 DST로 표현하면은 이 루트에서 스택이라는 컴포넌트가 있고 스택 아래는 6가지 컴포넌트가 위에서부터 착착착착 쌓여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하단에 고정되어 있는 버튼을 자주 쓰는데 이것은 오버레이즈라는 그 그룹 안에 픽스드 바텀 CTA라는 이름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DST 트리 구조로 표현이 되면은 이제 각 노드들은 DST 엘리먼트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렸던 어마운트 탑의 경우는 이렇게 텍스트 2가지, 버튼 1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의 경우는 엘리먼트 타입이 어마운트 탑이고 프로퍼티에 타이틀 2가지 그리고 버튼 이렇게 3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3가지 필드를 가지고 있는 DST 엘리먼트인 거죠. 그리고 버튼의 경우는 또 DST 엘리먼트가 네스팅 되어서 버튼 엘리먼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DST 엘리먼트는 한 컴포넌트를 표현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DST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죠.
그리고 이 DST 엘리먼트를 입력으로 받고 특정 목적에 따라서 렌더링하는 하는 모듈을 DST 렌더러라고 합니다. 리액트 DST 렌더러를 예로 들어볼게요. 디자이너가 디자인 패널을 통해서 이렇게 어마운트 탑의 속성들을 입력을 하면은 DST로 바로 번역이 됩니다. 이 DST를 이제 리액트 DST 렌더러에서는 요 컴포넌트 타입과 프롭들을 가지고 실제 리액트 노드를 렌더링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네스팅된 것들까지 다 DST를 순회를 하면서 리액트 노드를 그려내죠. 이 DST 렌더러는 앞서 말씀드린 리액트 렌더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을 가지도록 구현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프롭을 표시하는 핸드오프 도구도 DST 렌더러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생긴 DST 엘리먼트를 이렇게 이름을 크게 표시하고 각 프롭들을 예쁘게 하이라이팅해서 표시하는 기능을 만들면 그게 프롭스를 표시하는 핸드오프 역할을 하는 DST 렌더러인 거죠. 마찬가지로 JSX 코드로 이 엘리먼트를 변환해주는 그런 렌더러도 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컴포넌트를 클릭했을 때 아예 이 코드를 바로 생성해주면 더욱 편하겠다 싶어서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리액트 코드 DST 렌더러를 만들었어요. 핸드오프 도구를 사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보면 사실 뭔가 요소들을 다 클릭해가면서 속성들을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디자인을 개발로 옮기고 싶은 거거든요. 만약 디자인을 바로 핸드오프 도구에서 코드로 볼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디자인과 매칭되는 리액트 컴포넌트를 스토리북에서 다닐 필요도 없고 속성들을 개발자의 언어로 바꿔서 일일이 넣어 볼 필요도 없겠죠. DST가 디자인을 구조화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이전까진 개발자가 디자인을 직접 해석해서 컴포넌트로 옮겼던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버튼 2개와 위아래 액세서리를 넣을 수 있는 바텀 CTA라는 컴포넌트의 예제인데 요거를 핸드오프 도구에서 선택을 하면은 아래와 같이 바로 코드가 제너레이팅이 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제 디자인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디자인 시스템 컴포넌트를 체크하고 개발하는 단계로 간결해졌던 그 플로우가 이제는 코드가 있는지 여부만 판단해서 복붙하거나 새로 구현하거나 하는 더 간단한 플로우로 더욱 간단해졌죠. 이제는 마지막 문제만 남았습니다. 엄격함과 유연한 사이의 어려움이죠. 엄격한 디자인 시스템의 장점은 이제 제약을 통해서 UI 파편화를 줄이고 재사용률을 높여서 유지 보스 포인트를 줄인 다음에 결과적으로 개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어요. 이렇게 엄격한 디자인 시스템 안에서는 버튼도 몇 가지 안에서만 써야 하고 다른 UI도 몇 가지 옵션들 안에서만 써야 하기 때문에 누가 만들어도 한 사람이 디자인한 것과 같은 일관적인 디자인이 나오게 되죠. 개발자도 그냥 레고 블럭 조립하듯이 뚝딱뚝딱 기존에 있는 디자인 시스템 컴포넌트로 화면을 만드니 화면 개발도 금방 끝나고요. 모든 것이 이렇게 디자인 시스템 안에서 아름답게 돌아가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사실 엄격한 디자인 시스템의 단점은 표현력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디자인 시스템을 벗어나는 UI를 전혀 표현할 수가 없죠. 우리는 디자인 시스템 자체는 최고의 디자인이 아니라 효율적인 디자인을 추구하기 때문에 제품의 디자인 퀄리티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UI를 실험해야 돼요. 그때는 디자인 시스템을 벗어날 때도 필요하죠. 그래서 디자인 시스템은 이런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여지를 남겨주기 위해서 구멍을 조금 열어두게 돼요. 그래서 기존 제품 같이 실험이 필요 없는 제품에서는 디자인 시스템을 계속 쭉 사용하고 실험적인 디자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하되 실험적인 UI 요소의 경우에는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이제 섞어서 사용하는 모습이 이제 아름답게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습이겠죠.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이상적이지 못해요. 디자인 시스템에 구멍이 있는 의도를 잘 알고 작업하면은 이제 실험적인 UI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구멍을 이용하는 게 맞지만 조직이 커지고 패턴 가이드에 대한 싱크를 모든 디자이너가 완벽하게 맞추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 구멍을 오용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를 들면 디자인 시스템에 내가 원하는 의도를 표현하는 컴포넌트가 있는지 모르고 새로 디자인을 만들어 버린다던가 이게 분명 이거 안 쓰지 말아야 되는 건 아는데 그래도 당장 디자인을 빨리 편하게 하고 싶어서 그냥 자유롭게 쓰고 싶어서 구멍을 넘나들거나 컴포넌트를 쓰기는 했는데 이 패턴 가이드에 맞지 않게 컴포넌트를 쓰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구멍을 넘나드는 일이 많아질수록 커스텀 컴포넌트를 구현하는 일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디자인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UI 파편화가 심한 그 상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디자인 시스템의 힘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시스템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함과 유연한 사이의 균형 맞추기가 매우 중요해요. 엄격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디자인 시스템을 좀 더 고도화하고 가이드 문서를 친절하게 써서 다들 이 디자인 시스템의 패턴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새로 입사한 개발자나 디자이너들은 온보딩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빠르게 이 디자인 시스템에 적응하게 만들죠. 또 유연함을 만들기 위해서 실험에 용이한 그런 커스텀 옵션들을 또 구멍들을 많이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토스의 경우에는 이런 그 실험적인 UI가 필요한 상황 때문에 구멍이 생긴다기보다는 이미 디자인 시스템 자체는 엄청나게 유연한 상황인데도 사람들이 커스텀 UI를 많이 쓰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보여드리는 컴포넌트는 리스트 컴포넌트라는 것인데 이 리스트 컴포넌트는 5가지 옵션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옵션들을 모두 조합하면은 총 2만 개가 넘는 조합이 가능한데요. 토스의 전체 UI의 절반 이상을 구성할 수 있을 만큼 많이 활용되고 있는 UI고 거의 모든 UI를 표현할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이렇게 디자인 시스템은 이미 다양한 의도들을 표현할 수 있게 유연함이 열려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 컴포넌트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모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디자인 시스템을 100% 활용하지 못하고 커스텀 디자인을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는 이 UI는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한 커스텀 UI인데요. 상품 안내나 금리 정보 같은 것들을 평소엔 감추어 두었다가 누르면은 펼쳐져 열리는 그런 아코디언 UI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의도와 똑같은 컴포넌트가 보드로우라는 컴포넌트로 이미 디자인 시스템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디자이너가 이 컴포넌트의 목록을 다 꿰고 있는 게 아니라서 직접 디자인을 만들게 되어버린 거죠. 오른쪽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게 충분히 디자인 시스템으로 표현이 가능한 경우인데도 버튼과 텍스트를 따로 써서 커스텀한 경우의 예제입니다. 이것을 디자인 시스템 관리자인 플랫폼 디자이너가 매번 하나씩 검토하면서 확인을 하는데도 디자인 시스템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지 다 가이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이 파편화를 손 놓고 구경할 수만은 없었겠죠. 이 예시는 좌측은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시안, 우측은 디자인 시스템을 활용한 시안입니다. 이 두 시안의 개발 생산성의 차이는 3배에서 5배의 차이가 납니다. 디자인 시스템을 활용해서 같은 의도를 표현하기만 해도 개발자가 하나의 화면을 만들 시간에 5개의 화면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디자인 시스템을 암만 잘 만들어도 잘 못 쓰면은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컴포넌트의 사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생각이 난 것은 디자인 린터를 만들어 보자라는 아이디어였어요. 개발자가 IDE에서 코드를 작성하면은 바로 테스트 커버리지가 뜨고 린트 에러 같은 것들을 바로 밑줄 그으면서 표시해 주잖아요. 디자이너도 마찬가지로 디자인 툴에서 이 시안은 디자인 시스템의 패턴에서 벗어났어 라는 것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 툴에서 린팅을 해주면은 더욱더 빨리 디자인 시스템에 적응하고 적용률도 높일 수 있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프레이머에서 보고 있는 전체 디자인에 접근해서 모든 화면들을 분석해서 이것이 디자인 패턴에 맞게 쓰고 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확장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웹사이트의 HTML 모두 파싱을 했고요. 거기서 DST 구조로 디자인 시안을 뽑아서 DST 구조를 분석해서 TDS를 디자인 시스템을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커버리지를 계산해 주었어요. 오른쪽에 예시를 보면은 처음에는 29%였던 그런 시안인데
이제 디자인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100%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커버리지가 실시간으로 화면에 나타나니까 디자이너분들도 커버리지를 높이고자 하는 욕심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슬랙에서 서로 논의도 하고 직접 가이드를 주지 않아도 높인 결과물을 만들기도 했죠. 조직의 규모와 디자인 시스템의 복잡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학습 비용과 전파 비용이 덩달아 높아지는 일은 당연했는데요.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디자인 린터와 같은 시스템화를 통해서 개개인이 신경 쓰는 일들이 점점 적어지도록 시스템화를 해서 효율화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DST와 리액트 기반으로 프레임워크라는 도구를 적용한 덕분에 이런 해결책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이제 디자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생긴 세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코드와 디자인 구현체 사이에 진짜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를 만들고 핸드오프 도구로 디자이너와 개발자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디자인 시스템 복잡성이 늘어나도 디자인 린트로 디자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죠. 이제 디자인 시스템에 맞닥뜨린 문제는 모두 해결했고요. 사실 문제를 해결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코드 기반의 디자인 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리액트와 DST로 디자인 툴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이 만든 변화는 매우 컸습니다. 제품 UI 개발의 워크플로우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만들면 이것이 바로 DST로 파싱이 돼서 코드로 번역이 되고, 이것은 바로 배포가 가능한 형태의 코드이기 때문에 개발자는 더 이상 추가 작업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디자인 사이드에서는 더 높은 퀄리티의 복잡한 컴포넌트를 만들어도 DST로 표현하기만 하면은 개발자는 더 이상 추가 작업 없이 바로 개발에 반영할 수 있으니까 생산성의 저하 없이도 디자인 퀄리티를 계속 높일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집중해야 될 것은 디자인 컴포넌트를 DST로 많이 표현을 하고 DST로 표현되는 컴포넌트의 퀄리티를 높이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개발자는 더 이상의 생산성 저하 없이 더 높은 퀄리티의 제품을 여전히 빠른 속도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사이드에서는 이제 스티커로 디자인하던 방식에서 실제 컴포넌트로 디자인을 하게 되었고요. 개발 사이드에서는 개발 사이드에서는 핸드오프에서 컴포넌트 속성을 바로 확인해야 됐던 것에서 실제 코드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서 핸드오프 도구를 사용하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었죠. 이 일련의 개선 작업들을 통해서 저는 프론트엔드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새로운 말을 한번 꺼내보고 싶었어요. 프론트엔드 영역에만 국한해도 이렇게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를 만한 일이 정말 많았거든요.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에는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고 일하는 방식에 적용시켜서 효율화를 만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중복 작업을 줄이고 자동화하고 조직 규모나 복잡성이 커져도 퀄리티와 생산성을 유지하는 거죠. 프론트엔드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아직 정확히 정의되기 어렵고 생소한 말이지만 디자인 시스템이 많은 조직에 이렇게 퍼진 것처럼 프론트엔드 시스템 엔지니어링도 앞으로 많은 조직들에서 채택하게 되고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디자인 시스템이 아니면 어쩌면 다른 무언가의 이름으로 불리는 프론트엔드의 어떤 시스템이 고도화될수록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일하는 방식도 점차 변화하게 될 텐데요. 이제 몇 가지 물음을 던지고 싶습니다. 디자이너와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경계가 무너질까요? UI 디자인 개발 방식은 어떻게 바뀌어 갈까요? UI를 코딩하는 작업 방식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요? 저희는 아직 이 물음에 답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되면은 모든 물음에 대해서 어떤 결과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표 제목으로 삼은 Do More with Less는 제가 속한 UX 엔지니어 팀의 이니셔티브입니다. 개발자와 디자이너를 비롯한 모든 메이커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뤄내면서 다음 한 문장이 실현되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메이커의 유일한 병목이 상상력이 되게 한다. 함께 이 목표를 이뤄나가실 분이 있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스피드라고 생각해요. 모든 개발자들이 자신에 맞는 분야에 대해서 책임을 다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동료들 간의 신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팩트를 말씀드려요.
경영진들이 계획을 세워서 사람들이 실행하도록 지시하는 그런 회사를 가장 싫어해요. 토스는 아무도 번트치라고 안 해요. 풀스윙하게끔 도와줍니다.